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퇴행성 관절염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좀 없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입장에서도 이 치료를 받으러 가도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또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치료가 잘 되는 방법이 없고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좀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완치도 할 수 있고 병이 진행이 안 되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깊이 좀 고찰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퇴행성 관절염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병 중에서 이렇게 그 9가지로 크게 류마티스 질환을 나누는데요. 그 병변에 따라서 이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유명한 병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할막 안에 관절이 막이 있는데 그 안쪽 막, 그걸 할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할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척추 관절염 같은, 예를 들면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건선성 관절염, 그 다음에 또 이 반응성 관절염, 이런 종류의 병을 우리가 이제 부착부염이라고 그러는데, 부착부라는 게 뭐냐면은 관절 주변에 인대나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위를 부착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척추 관절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하는 이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골관절염은 특징이 이 연골의 퇴행성 변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손상은 그 증상의 초기에, 관절염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기 정도 이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기 이전에 진단이 되면 이게 충분히 그 관절의 손상 없이 치료가 완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퇴행성 변화가 나중에 온다, 이게 좀 잘못된 그런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처음부터 퇴행성 그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병원에 오는 이유는,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면 이 관절이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픈데 사실은 그 연골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신경이나 이렇게 통각 수용체가 없는 거기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연골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 통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 환자의 병원에 오는 이유가 통증이란 말이에요. 그 통증하고, 그 다음에 손이 좀 뻣뻣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요. 그리고 관절 전체가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가끔은 이제 소리도 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손가락에 뭐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연골이 손상이 되거나 마모가 돼도 이 통각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이게 통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골에 변화가 생겨서 아프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지 않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럼 통증이 왜 느껴지느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팔인데, 이 팔의 근육이 쭉 손가락 부위에 이렇게 힘줄이 돼가지고 붙어 있고, 이 주변에는 또 인대가 있어요. 요 부분, 이제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근육에 요런 부위에 이 통각 수용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의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아픈 게 아니고, 이런 부위, 통각 수용체에서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통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뜨겁거나 또 차갑거나 얼음물처럼, 또는 산성도가 높다든지, 또는 염증 물질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염증 물질 중에 하나죠. 이런 사이토카인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 되게 많은데 그 세균들의 껍질 같은 거, 또 세균이 만들어내는 그런 독소들이 있어요. 그중 세균의 껍질 독소가 내독소라는 게 있고 외독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통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계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들에 의해서 통각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오는 게 통증인데, 연골에는 이런 수용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극이 항상 있으면 계속 아파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극이 있어도 약한 자극이 있게 되면은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통각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과민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자극하면 과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 과민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쓰는 관절이 생기잖아요. 그 많이 쓰는 관절이라는 건 뭐냐면 기계적인 운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계적인 운동을 많이 하면 이미 과민한 상태에서 있는 수용체를 기계적인 자극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 이제 발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느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만한 사람들 또는 대사질환 또는 나이가 먹어서 잘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외상, 뭐 연골 직접 예상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절 주변에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에도 예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성들한테 좀 많아요. 한 60%, 6대4 정도 또는 또 7대3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도 여성이 더 많고요.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통계에 가면은 약 그 일반 인구의 약 22에서 25%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서 한 1,200만 명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 44세 이하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드물죠. 좀 드물지만 있긴 있지만 5% 이하로 적고요. 대부분 이렇게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65세가 되면 60%가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 이전에보다는 요즘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에서 이제 주로 손가락이라든지 무릎의 관절염은 여성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고관절은 이제 남성한테 많아요. 고관절은 이제 이렇게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고관절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냥 그 노화돼서 생기느냐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 그 많은 세균이 사는데 세균이 어느 정도 많이 사냐면요. 약 100조에서 1000조 마리 우리 몸에 산다고 그래요. 이 세균들이 좋은 세균들이 대부분 있으면 당연히 건강한 거고 거기 좋지 않은 세균, 유해균도 있고 또 어떤 균은 이런 균이 있어요. 조건 현기성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균들이 나이가 먹으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노랗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요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 세균의 종류가 조건 현기성균인데 그걸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프로테오박테리아는 그람 음성균이라 그래요. 그람 음성균이라는 염색을 했을 때 그 껍질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람 음성균의 껍질이 내독소라 그러거든요. 이 내독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많은 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독소라는 게 이 면역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많은 염증도 일으키고 또 이게 아까 말한 통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에 비해서 세균이 이미 불균형이 온다. 그래서 세균의 어떤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 이 사이토카인 같은 게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염증이 생긴다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런 이 사이토카인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텐데, 그럼 또 이제 나이 말고 비만도 이제 그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비만이라는 건 일단 체중이 늘잖아요. 그럼 체중이 늘면은 체중 부하가 많은 관절, 특히 무릎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관절염 생길 확률이 높지만 신기하게도 이 손가락 같은 거는 이 체중 부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환자한테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겨요. 그 이유가 이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비만은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다. 그런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하고 골관절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게 이제 그동안에 이 최근에 밝혀지긴 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퇴행성 관절염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균형에 의한 거는 미생물 불균형은 면역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골관절염은 사실은 면역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으면은 이 아까 말한 내독소가 증가되게 돼요.
뇌독소가 증가되면 뇌독소는 이 장 점막을 이게 쉽게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뇌독소가 있게 되면 이 전신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주 낮은 등급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서 이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뇌독소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러 논문에 보여줬는데 혈액하고 관절막에 뇌독소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뇌독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신에 낮은 등급의 계속 지속적인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최근의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나이가 먹었을 때 아까 염증이 그 뇌독소가 증가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염증이 생긴 증거가 이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서 이 사이토카인,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TNF-알파라는 게 있고 아이론 베타가 있고 IL-6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가죠. 이렇게 점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막 올라가죠. 11.3에서 1.0으로. 나이가 먹어서 점점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특히 퇴행성 관절 제일 많이 생기는 연령이 아까 말했죠. 45세 이상 넘었을 때부터 많이 생긴다고. 예. 또 하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상인데요. 연골이 직접 다쳐도 생길 수 있고, 연골이 다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축구라든지 운동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흔히 그 퇴행성 관절염을 연골을 수술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치료로서. 근데 그 치료로서 했는데 오히려 그 치료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골 손상이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 근육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절의 그 균형이, 그 정렬 상태가 틀어지게 돼요. 한쪽 근육이나 힘줄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한쪽으로 틀어지게 돼요. 그럼 틀어진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많이 안 써도 그 일종의 자동차의 그 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타이어도 이상하게 닳게 되고 기계적으로 손상이 되듯이 관절도 똑같이 그런 기계적인 손상이 돼서 연골이 빨리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손가락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요거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 손가락을 보시면은 여기 손가락 끝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걸 이제 헐벤 노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차드 노드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미 늦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아픈 거 덜 아프게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관절이 아예 없어요. 이제 다 연골이 닳아져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너무 늦고요. 또 요거는 무릎인데 물이 차 있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도 물이 찹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물이 자주 차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물의 종류가 틀려요. 이게 물을 뽑아서 살펴보면은 색깔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너무 달라요. 이거는 투명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뿌옇죠. 안에 뭐가 찌꺼기가 뭐가 많고, 투명하면서 좀 끈적끈적해요. 좀 더. 정상에 가까운데 이런 물이 차게 되는데, 이런 것도 퇴행성 관절염 일종이고요. 근데 무릎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미 연골이, 요 가운데가 연골인데 요거는 괜찮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관절인데, 고관절이 이제 흔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고요. 남자들한테 생기긴 하는데, 가끔 생기긴 하면 이렇게 연골이 여기처럼 정상적으로 연골이 안에 까만 게 보이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아예 없어졌죠. 하얗게 됐고, 요거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라는 거는 약물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고관절을 대치,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골이 망가진 다음에 그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치료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초기에 이런,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좀 빨갛게 부어 있고, 여기도. 이분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조금밖에 안 부었는데 굉장히 많이, 닿기만 해도 아파요. 여기 아주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인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병원에 가면 진단 안 해요. 류마티스 선생님들조차도. 근데 나중에 이게 퇴행성 관절염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요것도 이거보다 이거 좀 더 진행된 건데 요것도 이 손가락에 비해서 여기 조금 더 부어 있죠. 이것도 비교적 초기 관절염. 이 정도 되면요. 한 몇 번만 치료하면 딱 해결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좀 더 진행이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이 양손, 이 사람도 한 사람이고 이 사람 한 사람인데 번호를 제가 붙여놨는데 이 번호가 1번이 무슨 뜻이냐면 1번은 이 사람의 손가락에서 통증이 제일 먼저 생겼던 부위예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겼고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올 때는 요거 때문에 왔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요거는 지금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미 연골이 망가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딱 진단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걸 허브에 놓으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미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서. 또 본인도 안 아프고. 이건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모양만 이제 미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요거는 되게 많이 아파하는 거예요. 요 부위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증상이 순서대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 이거의 과거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의 미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치료할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근데 이 상태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중기가 넘어가기 전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상태여서 이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 이렇게 생긴 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간다라는 걸 아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이것도 이분도 실제로 굉장히 몇 년 전에 여기가 요만큼 조금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 사람도 치료했어요. 약물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됐고 요거는 최근에 들어서 아픈 거예요. 요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치료가 쉽죠. 근데 요거는 이미 망가져서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지금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보실 때 잘 살펴보시면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요거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요거하고. 제가 처음에 그 9가지 그 질병 그 종류 중에서 부착부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부착부염 아까 건선성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강제 척추염 이런 환자들한테서 볼 수 있는 관절염인데 여기 이제 부착부염, 건선성 관절염이거든요. 이분은 건선이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양하고 아까 손가락 앞에 그 모양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이분도 반응성 관절염 환자인데 젊은 남자인데 이분도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비슷해요. 이런 게 뭐냐면 부착부염이에요. 관절염이긴 한데 부착부부터 생긴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이 부착부염하고 굉장히 병변이 비슷하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환자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을 했었는데 이미 상당히 막 10여 년 전부터 영국의 리즈 대학 교수라는 맥거나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부착부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관심을 갖고 MRI를 해봤어요. MRI 퇴행성 관절염인데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연골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연골은 아직 조금 달았지 많이 안 달았는데 이 특징적인 소견이 MRI상에 여기에 이제 인대가 붙은 자리예요. 측인대, 손가락 관절인데 측인대가 붙은 자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 있고 이렇게 까맣게 그 덴시티라 그러는 덴시티가 좀 낮아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도 부착부염하고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소견을 보면 여기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거는 건선성 관절염이에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 손가락인데 여기 좀 가려졌는데 연골이 조금 있고요. 여기가 부착부 인대가 붙은 자리예요. 여기가 인대가 붙은 뼈가 요거 뼈인데 요 뼈가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골수 부종이라 그러는데 부착 부위에 골수 부종이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근데 이 건선성 관절염은 이 부착부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수에 부종이 있어요.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측면에 여기도 부착부염이 이렇게 부어 있고요. 그래서 건선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병변이 일부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좀 더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이 MRI 소견을 보면은 이건 완전 정상인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여기가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 이 정도 두께가 인대가 있는 곳이고요. 근데 요거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연골은 말짱하게 살아 있잖아요.
이 연골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게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데, 연골은 말짱한데 여기가 많이 아프고 여기가 부어 있어요. 여기에 인대가 측 인대가 붙어 있는 자리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양쪽으로 두껍잖아요. 여기 아주 초기의 소견이에요. 근데 요건 좀 더 진행되면 여기 인대 부어 있는 거 말고도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연골이 조금 더 달아지면서, 그래서 연골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골은 진행이 되고 한 중기 정도 지나면서부터 연골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의 병이 아니라 관절 전체의 병이라는 거예요. 관절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연골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대가 많이 부어 있죠. 이쪽 부위는, 연골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부위는 벌써 조금 달아졌어요, 연골이. 그리고 이게 손가락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릎을 보시면, 무릎은 좀 큰 관절이라 조금 다른데, 요거는 실제 환자예요. 환자가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가끔 붓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서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는 걸 느끼는데 의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면 뭐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요. 단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정상이야.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봤어요. 내시경을 했더니 내시경 연골도 말짱해. 연골도 정상이에요. 근데 MRI를 해봤더니요. 고해상도 MRI를 해봤더니 여기가 뭐냐면 내측 인대가 붙어있는 부위에 이 부착부염이 있고 약간 부어 있고요. 여기는 이 십자인대가 붙어 있는데요. 십자인대가 그 부위가 골에, 뼈에, 골수에 이렇게 부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거죠. 육안적으로나 보통 진찰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MRI가 초기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골관절염하고 같은 소견인데 골관절염이라고 생각 안 하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병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에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 외측 상과염이라고 되어 있지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소견이 같아요. 병리 소견이. 그 다음에 또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너무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족저근 망염,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 뼈 튀어나온 부위, 그게 트로칸테릭 버사이티스, 요게 앉으면 이제 엉치가 좀 아픈 그런 병인데, 이런 것들도 퇴행성 관절염하고 같은 거예요. 병리 소견이. 그러니까 같은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이렇게 회전근개 중에 이제 네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건염이 잘 생기는데, 그것도 일종의 같은 소견이에요. 골관절염하고. 목 척추도 마찬가지고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예.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물이 찬 경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 빼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투명하고 끈적끈적하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가 뿌옇고 하얗고요. 이 물처럼 쭉 내려버리고 달라요, 완전히.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인데, 이것도 물이 좀 차 있죠. 이분은 처음에 많이 부었었어요. 많이 부었는데 제가 치료를 계속 하면서 점점 줄어서 통증도 거의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한 그 중간쯤 진행된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정도도 사실 수술 안 하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왜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게 우리가 염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염증이 생기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누가 봐도 뚜렷하게 염증이에요.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이에요. 염증인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신경에서 오는 염증이에요. 신경에서 오는 염증이라 그러면 되게 의사들조차도 되게 생소한 단어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염증이라는 거는 임상적으로 이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발적이 생기고 붓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면역세포에 의해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신경 말단에서 이런 서브스탄스 P라는 물질, P 물질이라는 CGRP라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말단에서 나오게 돼요.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이 통각 수용체가 가민해져 가지고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자극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 통각 수용체가
거기서 전기 신호가 확 생기면 전달돼서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거꾸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 가지를 타고 다시 내려서 손가락 끝에서 이런 게 P라는 물질이 나오고 CGRP가 나오게 되면 이게 붓고 이렇게 통증, 발열, 발적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은 이게 이제 거기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이제 논문이 이게 2013년에 네이처에 이렇게 잘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신경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세균의 내독소거든요. 이게 내독소가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신호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아프네 느끼지만 다른 과지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P라는 물질, CGRP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염증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을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자연 경과를 이렇게 살펴본 이 논문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중에 또 생겨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겨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미미하게 생기다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환자가 와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요 단계, 방사선 이상의 소견이 발견이 될 때는 이미 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고, 이쪽으로 가면 이미 손상이 남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이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진찰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MRI가 좀 도움이 돼요. MRI가. 이 상태 이전에 되면은 완전히 치료를 완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망가지면 여기는 이제 인공관절밖에 없죠. 무릎 같은 거는, 고관절 같은 경우는. 근데 손가락은 인공관절도 없기 때문에 손가락은 변형된 대로 써야 되고, 또 기능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MRI 소견을 참고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일단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아까 초기에 어떤 소견이 보이는지,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진단을 못하고 나중에 아까 변형이 된 다음에 진단하게 되니까 그건 이미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일반적인 치료법은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게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생활 습관 개선, 나쁜 자세, 운동 자세, 체중 감량, 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조적인 치료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병원에서 하는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통증 완화를 위해서 쓰는데, 그다지 효과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건 요새 제일 많이 하죠. 시중에서 이렇게 운동 치료도 하고 관절에 이런 하열 주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효과예요. 하열 주사라는 게 윤활유 같은 걸 이제 주사해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그 환자의 병의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이제 다 망가지면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많이 안 됐지만 관절경 수술하는 거라든지 이런 수술법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온, 관절경 수술을 하고 온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아서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연골이 너덜너덜한 경우는 이제 이게 필요하지만, 보통의 자연스럽게 생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 불규정이 어떤 이 병의 최초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요법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식이요법이라는 게 내 몸에 장내 세균이 균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편향되게 이상한 나쁜 세균, 기해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음식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밀가루 음식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은 너무나 나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유제품이 또 되게 장에 좋지 않다고 논문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당분을 과잉 섭취하는 거, 에너지 소모하고도 남는 정도로 많이 섭취하는 게 또 되게 장에 좋지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음식은 야채를 상당히 전체 음식의 한 70%를 드시고, 생선 이런 걸 드시고, 적당량의 육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사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보조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회복을 분포를 좋은 분포, 예를 들어서 유익균을 한 96% 정도 되게끔, 그 다음에 기해균, 좋지는 않지만 그런 균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4% 내외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미생물 분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식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광고가 되다 보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관절에 그 어떤 이유든 운동이든지 뭐 손상이든 다치든지 또는 이 장내 미생물이 잘못돼서 얻은 관절의 근육이나 힘줄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깨지지 않으면 사실 통증이 잘 안 오는데 깨져 있어요, 대개는. 그래서 그때 깨진 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하는 게 신경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굉장히 무릎이고 손가락이고 굉장히 통증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이 치료, 신경치료라는 거는 뭘 하냐면, 아까 그 신경이성 염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예요. 신경이성 염증은 약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약물이 아직 개발이 아주 미진하고 개발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약물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그래서 아직 그 약물 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 망가지게 되면 이 약물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중요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그 조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기 이상이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장관 건강을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이제 발생된 사람 같으면은 비교적 아주 말기가 아니면 신경치료 같은 걸 해서 관절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질문을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요, 저런 경우가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진찰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진찰해서 그 아프게 된 그 소스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할 줄 아는 의사가 있고 못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가 말한 신경치료 같은 걸 하면은 금방 좋아져요. 그거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 무조건 생기나요?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장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젊어서도 생기고요. 장 건강이 계속 유지가 잘 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반월사 연골 다쳤는데 좀 나아질까요? 다쳤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연골이 좀 손상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허벅지 근육을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MRI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MRI는 그 손상 부위를 보는 거는 좋은데, 이 통증 부위를 찾는 거는 MRI 갖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MRI를 꼭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 봉침을 맞아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위치를 잘 찾아서 한다고 하면은 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통사고 후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엑스레이상으로 부러진 게 없다고 하여 그렇게 지내는 서서히 작업하다 걸으면 다리를 졌는데 시티결과 발목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비슷한 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했는데 발목이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근데 염증이 없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그분은 관절염도 조용해지고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하도 아프니까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고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그 발목 자체에만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발목 위주로 올라가 무릎 밑에 있는 발목을 이루고 있는 그 근육이 있어요. 거기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를 치료했더니 그분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분은 중지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많이 클릭했더니 아픕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그 팔꿈치 여기 근육을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 근육을 많이 쓰면 손가락이 아프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통각 수용체가 이 팔꿈치에 있는 여기에 있는 통각 수용체가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쓰면 기계적인 자극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 신호가 손가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료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제가 하는 신경 치료가 도움이 되고 여기 침을 맞아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손가락이나 초기 관절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초기에는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초기에 많이 안 아프고 손가락은 조그만 관절이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하는 그 신경치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이런 정도는 금방 좋아집니다. 치료 몇 번만 해도. 요거 이 박은숙 씨 질문은 손가락이 매우 아프고 불뚝 이미 튀어나왔네요. 그럼 이건 거의 뭐 중기 이상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것도 통증은 매우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연골이 망가졌으면은 변형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튀어나온 거는 좀 들어가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예. 그리고 20살 때 오른쪽 무릎, 그렇죠. 이게 반월상 연골을 다치게 되면 이제 손상이, 연골을 한번 손상되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연골이 많이 손상이 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빨리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번 손상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통증인데 사실은 연골이 파열이 돼도 아프지 않거든요. 아픈 거는 그 파열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면 돼요. 안 아프게 하는 거는.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이 불편해서 관절 조사 치료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신경치료 주사는 이제 몇 번 하는 거는 개인마다 다른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병이 발생된 지가 얼마 안 된 경우,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한 두세 번만 해도 다 좋아져요. 네. 손가락 관절염 스트레칭 효과가, 손가락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은 효과가 별로 없고요. 여기 마사지가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여기 마사지,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좀 세게 눌러서 마사지, 여기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손가락 관절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관절염이 없기 때문에 눌러도 안 아프는데 여기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여기 누르면 아파요. 여기 아픈데 여기 아픈 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돼요. 근데 안치되는 건 아니고요. 예, 관절의 장내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한 10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조해왔는데, 요 최근에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걸 많이 깨달아서 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뿐만 아니고, 이 많은 병들이, 만성질환들이 장내 세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자연과학 좋은 논문에 많이 그런 증거들을 많이 발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많은 병들이 다 이거 관련이 있다는 게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퇴행성 일기라고 언젠가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 그 일기면 초기인데요.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수술하게 되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수술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면 되고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부위에 있느냐 따라서 운동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미 증상이 꽤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예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운동치료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 계획된 그 부위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미 관절염이 있을 때는 운동이 좋지 않고요. 굳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수영 같은 건 괜찮죠. 예. 그다음 다 됐나요? 네. 콘드로이틴. 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게 한때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사실은 저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별로 전혀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콘드로이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기하게도 연골 성분이거든요. 콘드로이틴이라는 게. 근데 이 연골 성분이 들어가서 연골에 거기서 합성이 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콘드로이틴이 흥미롭게도 장내 세균을, 나쁜 세균들을 이렇게 흡착해서 꺼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콘드로이틴이 장내 세균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서 혹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66세 손가락이 뻣뻣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안 지어지고요. 예. 그 손가락이 끝이 약간 튀어나오죠. 이거는 약물 치료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약물 치료가 없어요. 사실은 책에는 있지만 효과를 해보면 효과가 없어요. 환자도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저는 약을 잘 안 줍니다. 예. 약을 잘 안 쓰고요. 효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치료는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이 모르는 치료고요. 제 제자하고 저가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퇴행성 관절염 주제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치료할 수 없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어디나요? 그 점은 괜찮았지만 출산후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골반이 아픈데 류마티스 내과랑 관계가 있을까요? 류마티스과에서 보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근골격계, 근육, 인대, 힘줄, 관절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다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반이 아픈 것도 당연히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 골반 아픈 것도 신경치료하면 아주 좋아져요. 예. 제가 많이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예. 발목 관절염으로 MRI를 찍었던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치 약을 복용하고 있답니다. 약을 먹기 정말 힘든데 발목이 연골이 좀 손상이 돼 있다고 해서 약을 쓴다고 해서 연골이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연골이 손상됐는지 본인은 사실 몰라요.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찍어본 거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연골이 좀 찢어졌다고 해서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걸 손상을 리페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 갖고 치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약은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하고 좀 다르게 저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과 의사지만. 예. 그리고 걸을 때 뒤꿈치가 아프고 무릎이 묵직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발 뒤꿈치가 아픈 거는 아킬레스 텐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텐던이 그 건이 밑에 발바닥에 붙는 부위인데 그거는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치료하면 돼요. 종아리 근육도 이제 신경치료하면 아주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비슷한 증상인데요. 족저근막염도 종아리를 치료해야만 좋아지지 발바닥을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발바닥을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신에게 맞는 장르 유산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장내 세균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병원에서 그거를 검사를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게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 종류를 이제 좀 저나 전문가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떤 종류를 먹는지 그걸 해봐야 돼.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 운동으로 6개월 전 슬개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1.5기 진단받았습니다. 이거는요, 그 테니스 이제 운동해서 이제 사용해서 생긴 건데, 이제 허벅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슬개골 연화증이 콘드로 말라시아인데, 이 대퇴 근육에 대퇴 근육 안에 있는 아까 통각 수용체가 과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무릎 쪽으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대퇴 근육 그쪽에 신경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져요. 예. 발목 관절염 초기에는 완치가 돼. 발목 관절 초기에는 당연히 안치되죠. 왜냐면 발목이 아프다라는 거는 발목을 치료해서 안치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무릎 밑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런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연골에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면 관절염 연골이 이상이 없는 이제 연골이 이상은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는데 통증이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그 통각 수용체가 있는 부위는 주로 근육에 많아요. 근육에 이상이 생기니까 어느 한쪽 근육 이상이 생기면 반대쪽하고 이쪽하고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 통각 수용체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단축이 돼요. 짧아져요. 그러면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그대로 길이가 있으면 관절이 그 정렬 상태가 어긋나게 돼요. 힐 밸런스가 틀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연골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파라핀 치료,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데, 파라핀 치료는 이제 그 순간 일시적인 증상을 안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라핀이 뜨거운 치료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거를 자극하면은, 거기 그 통각 수용체를, 그러니까 아픈 통증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걸 자극을 줘가지고, 뜨거운 걸 줘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거는 이제 이게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 약물에 우울증 약이 있던데 관절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 통증으로 보고 항우울제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항우울제라는 게 모든 통증 질환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호전이 되는 거지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질문 말씀드릴게요. 66세 여성이고 왼쪽 엉덩이가 움푹한 곳이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이 같기도 한데, 삔 것 같은 통증이 걸을 때 약하게 있고, 보폭을 작게 걸을만 하고, 이것도 이 엉치 근육에 통각 수용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엉치 근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그 수준 높은 깊이 있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진료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을 있는 사람 또는 예방하려면은 첫째, 장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관절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이미 깨졌을 때는 신경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보통 병원에 가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봤을 때, 그때 너무나 진단이 늦어졌을 때는 별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와서 조금 증상이 있을 때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